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내용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더십의 개념과 본질,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이번 주 2주차로 내용을 좀 옮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시간 10초 드립니다. 한 번씩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 오늘 원래는 2주차 내용에 좀 붙이려고, 1주차 내용에 붙이려고 했던 내용인데, 1주차 동영상이 지금 3개가 올라갔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찍은 것 같아서 그냥 2주차의 첫 번째 내용으로 붙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 리더십 개념과 본질 중에서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어야 혹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당 내용을 갖다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권력의 개념과 권력의 유형, 그리고 직위 권력과 개인적 권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력의 개념. 가장 먼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 사람은 막스 베버입니다. 웨버라고도 여러분 얘기하죠. 막스 베버는 사회관계에서 한 사람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확률, 즉 내가 어떤 건가 원하는 걸 갖다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결국은 어떤 지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 이 지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여러 학자들이 권력에 대해서 막스 베버 이후에 계속 탐구를 해왔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의지나 저항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합니다. 또는 상대를 갖다 책략으로 이기거나 혹은 정치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치 권력, 권력 싸움 이런 표현들 자주 하죠. 여기가 바로 이제 정치적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 혹은 자신의 정당에서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권력 이론가들은 또 어떤 조직화된 상황에 관계치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자원을 이동시키는 원천적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한쪽에 있던 자원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 즉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왜? 이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죠.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거,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은 희소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만약에 모두가 다 원하는 걸 다 갖고 있다라면 굳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자원이라고 하는 게 희소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갖고 싶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프리 페퍼라고 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빈스는 A가 B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잠재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이거 뭐하고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 리더십의 정의, 즉 리더십의 정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 목표 달성과의 관계를 떠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능력.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리더십도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의 요소도 바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요소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리더십을 정의할 때는 목표,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게 존재했는데 여기에서는 리더가 이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 조직이 원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실제 리더십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의 행동을 그의 의도에 반하여 권력 행사자의 의도대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다. 조직 관리자는 왜?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야만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팀장이라고 하는 지위, 사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람을 갖다 명령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위가 없다면 예를 들어 밑에 사원이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하십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명령을 따르냐라는 거죠. 안 따르죠. 결국 권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는 영향력이 있다. 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잠재적인 능력, 아직 지금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면 영향력은 실제로 권력이 행사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권력의 유형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기본적으로는 프렌치와 레이브는 5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2가지가 더 추가돼서 7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권력의 5가지를 먼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된 2가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왜? 실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 리더들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어떤 회사에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력들을 갖다가 조합해서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 배우는 미래에 대한 비전, 확신 이런 걸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현재 가진 이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영향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5가지.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의 유형. 처음에는 5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2가지가 추가되는데 첫 번째, 보상적 권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과적 권력, 강제적 권력, 합법적 권력, 전문적 권력 이렇게 5가지의 권력 유형이 나타난다라고. 이걸 하나만 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함께 발휘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이 권력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상적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엇인가를 대가를 원하는 걸 주는 거죠. 부하 구성원에게. 실제 상대방에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지금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인센티브 이걸 좀 중요시하는 친구에게 경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어떤 사람은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승진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는 승진을 제공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보상을 그들이 원하는 걸 제공했을 때 구성원들은 추종을 한다라는 거죠. 따른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구성원이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보상을 받았을 때 리더의 요구에 추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상의 약속은 공공연하게 이제 답해서 너 이번에 일 잘하면, 성공하면 이거 제공할 수 있어라고 공공연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암묵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은 이런 걸 제공해 줬어. 이번에도 잘하면 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야라고 하는 묵시적인 제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상적 권력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더의 요구가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요. 또한 리더가 제공하는 보상이 구성원에게 매력적인 것이어야 된다. 리더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구성원한테 있어야 되고요. 또 리더의 요구가 적절하고 윤리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선 리더가 제공하는 보상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나는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인센티브로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를 원하는데, 회사에서 실제 이러한 인센티브보다는 승진이나 뭐 다른 요소의 인센티브, 뭐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이번에 잘했다, 뭐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걸 주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는 괴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보상적 권력이 제대로 안 먹힐 수가 있다. 앞에서 이미 상황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 그 상황에 따른 보상, 이게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실제 보상이 규율이나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추종을 얻어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키기는 어렵다. 왜? 요것 때문에 지금 이 보상 때문에 구성원들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보상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지름길을 택하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로 이제 제가 아이들 독서에 따른 용돈의 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책을 하루에 5권씩 읽으면 용돈 뭐 1,000원씩 주겠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처음에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했던 건 애들이 책에 대한 그 계속 읽는 독서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였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쉬운 책, 얇은 책, 빨리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또 읽은 책 또 읽고, 그래서 하루에 5권. 근데 그 5권의 범수가 일주일 후에 비슷비슷한 책들이 계속 5권인 거예요. 왜? 아이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이 1,000원이라고 하는 보상에 관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자기들이 빨리 쉽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상적 권력의 하나의 맹점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강압적 권력, 무력적 권력, 강제적 권력이라고도 하는데, 무력이나 위협, 협박, 감봉, 해고, 벌 같은 부정적 보상으로 이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 너 이거 안 하면 나 이렇게. 그래서 구성원이 이걸 부정적 보상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회피하고자 그 권력에 따라간다. 자, 강압적 권력은 부정적 보상을 받아도 무관한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너 이거 이번에 인센티브 없어. 이번에 성과 달성 못하면 인센티브 없어? 그래? 나는 인센티브 별로 관심 없는데? 왜? 나 이미 부자거든.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인센티브에 대한 줘야 된다는 거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이 분노의 유발이나 혹은 자신의 증거 권력의 침식,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깎여나갈까 봐 절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력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강압적 권력은 누군가의 복종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왜? 거기에 회피하고자 안 맞고 싶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 마음에서 따르는 구성원의 참여? 없습니다. 단지 무서워서 할 뿐이죠. 그런데 내가 힘이 약해지거나 상대방의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뒤집어 엎어버리죠. 실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미투 운동이라든가 스포츠계에서의 나타나는 현상들,
이 SNS라고 하는 요 기술의 발달은 실제 일반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제공하는 거죠. 왜? 실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처음에는 이걸 묻어놨고 발산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디 이 SNS 떠도는 이 모든 사람들의 우군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게 사실일 때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강압적 권력이 옛날에는 이 사람이 셌지만 지금은 이 사람의 권력보다는 이 사람의 권력이 더 세지는 형태, 이 권력의 구성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누가 힘이 더 강해지느냐.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강압적 권력이라고 하는, 강제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 힘에 위협을 받아서 따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걸 갖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자, 실제 물론 조직에 극히 해가 되는 행동을 억제하는데 실제 요 처벌이나 감봉이나 애고 요런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자, 강압적 권력의 사용을 위한 지침에 따르면 실제 요 구성원들에게 규율에 대해서 그리고 규율 위반 시에 처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잘못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되면 즉각적으로 해라. 그리고 처벌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너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경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처벌을 내리기 전에 확실하게 그게 정말 그랬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항상 이게 지금 강압적 권력,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잘못에 의해서 막 끌고 있을 때는 당사자가 오히려 침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항상 이 사람과 일을 갖다 분리하려고 하는 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침착성을 유지하고 적대감의 표출을 피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해버리는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신뢰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자,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고와 이 처벌을 할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 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강압적 권력의 대표적인 게 아마 이제 부모들이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부모한테 혼난 기억이 있을 거고요. 제가 애들이 아마 이제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때 솔직히 뭘 알겠어요? 많은. 근데 이제 모르니까 부모로서 내가 모르니까 아이들은 이제 뭐 잘못하면 혼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혼내키는 사람. 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는 혼내키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엄마하고 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더 많이 혼내는데? 나는 한 달이나 2달, 참다 안 되면, 진짜 애 키우는 건 도닦는 거라 그러죠? 참다 안 되면 그때 혼내는데, 엄마는 매일매일 뭐라고 막 애들한테 혼내기도 하고 뭐하고 많이 하는데, 왜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혼내키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아이가 있다. 근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전에 이제 귀여우니까 내 애이니까 많이 안아주고 뭐하고 하죠. 근데 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애들 혼낸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고. 그런데 왜 아빠는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혼내는데 엄마는 매일매일 혼내고 왜 아빠는 혼내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실제 엄마한테 물어봤죠. 이제 부인에게, 짝꿍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어쩌다 한 번 혼내고 당신은 자주 혼내는데 이 차이가 뭘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당신이 아이들 혼내면 당신 마음이 아프니까 나가버린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들을 뭐라고 해도
아이들 나중에 혼내키고 나서 다시 안아주면서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덕재 네가 잘못한 거야. 계속 얘기. 그래서 혼난 거였어.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혼낼 때는 혹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혼내고 나서 애가 이제 막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지. 근데 안아주면서 아빠가 혼내서 많이 힘들었지? 무서웠어? 하면서 이제 그냥 애는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죠. 근데 계속 하면서 타도이면서 이거는 덕재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아빠가 계속 얘기했는데 덕재가 계속 하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그런다고 해서 너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 단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 다음부터 애가 아빠는 우리를 혼내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직원도 마찬가지다. 직원에 대해서 일을 잘못했을 때 화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강압적 권력을 갖다 사용할 때는 항상 오히려 정말 혼내키는 사람, 권력자가 자신의 이 감정하고 일하고 이걸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혼내키고 나서도 부하 직원을 뭐라고 했고 나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우리 잘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을 얘기하고 사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잘할 수 있고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합법적 그리고 제도적 권력.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권력입니다. 특정 범위의 권력.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강의에 대한 이 강의 수업 실수에 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을 갖다가 수업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성적을 제공할 권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그 권력에 의해서 이 권력을 내가 주는 성적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거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이 수업에 들어왔어요. 감안하고 들어온 거죠. 여러분 경찰이 이제 여러분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따르죠. 왜?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따른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회사나 군대에서 지휘거나 법이나 제도, 규정 등이 권력의 도구가 된다. 이걸 안 들었을 때, 그걸 갖다 무시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구치소에 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자,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의 실제 그 상사의 어떤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너는 일하기 싫지 나가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구는 구두 또는 서식으로 이루어지며 요구, 지령, 훈련, 지시, 교육 등과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죠. 자, 이러한 그 합법적 권력을 갖다 사용할 때는 정중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자신 있는 어조로 분명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를 명확하게 점검하라. 여러분들 어, 내가 지금 얘기한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명확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사람은 자신의 배경 지식, 스키마에 의해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적으로 그 내용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쭉 보는 게 아니고 일부 끊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또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빨리 듣기 하면서 쭈르륵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내용이 그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생각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만 받아들이거나 일부를 막 건너뛰어 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요구가 합법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물론 포장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실제 합법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경로, 이 명령 체계를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권한은 정기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요 이해 여부도 필요하지만 이행 여부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합법적 권력에는
리더가 실제 구성원들의 어떤 관심, 왜 나중에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걸 제공할 때 어떤 보상을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구성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구성원이 받아들이고 싶은 보상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 특히 합법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합법적 권력을 갖다가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른 말로 이제 합법적 권력은 권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권력이 더 큰 범위이고 그 중에 합법적인 권력을 권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자, 네 번째 이제 전문적 권력. 여러분들 실제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감기가 걸렸어요. 자, 내가 여러분 주사를 놔주겠습니다. 이 주사기로 여러분 주사를 놔주면 팔 걷으세요라고 해서 내가 주사 놔주면 여러분들 내가 놔주는 주사에 대해서 맞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장난으로 뭐 교수님께서 놔주신다면 맞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아니요, 거부할 겁니다. 왜? 특정 분야, 즉 의료에 대한 지식이나 이것이 내가 없다라고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자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팔 걷으세요. 아주 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약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대로 따르잖아요. 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해결 방안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문적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구성원과의 신뢰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굳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 있고 단호하게 행동하라. 왜? 전문적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해결 방안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계속 항상 정보를 수집하고요. 부하의 관심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부하들의 자존심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문적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쟤들은 무엇이 관심 있는 건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중거적 권력. 실제 여러분 중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논리적 기준, 근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거라는 건. 근데 우리가 중거적 권력, 중거 집단, 중거인 이야기할 때 실제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거 기준으로, 즉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 집단. 자, 내가 나도 저 집단처럼 좀 되고 싶다.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 중거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즉 내가 비교 대상으로 다시 얘기하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중거 집단, 중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러한 중거인이나 중거 집단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러분 리더 하면 떠오르는 거 얘기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 이제 유재석 씨를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유재석 씨에 대해서 유재석 씨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요구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려고 하죠. 왜? 그 행위자 유재석 씨를 갖다 여러분은 동희 씨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정을 받기 원해. 그 사람이 시키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저는 실제 지금까지의 권력 중에서 이 중거적 권력이라고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왜? 사람이, 구성원들이, 정말 저렇게 하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구나. 즉, 롤모델로 본받고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가장, 우리가 이제 리더십에서 가장 멋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 권력이에요. 실제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가 구성원들을 다루는 방법이 항상 중거적 권력, 즉, 요 부분이 얼마나 좌우를 하느냐. 즉, 구성원들이 이 관리자를 얼마나 존경하면서, 존경이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냐.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상사가 조금
부러지고 했을 때 구성원이 막 그대로 존경의 눈빛을 바라보는 거 이런 형태죠. 자, 여기는 이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의 질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질을 만들고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간을 할애받지 못한 부하들, 즉 여기서 잘못하면 내 집단과 외 집단, 내 라인과 라인이 아닌 사람, 아웃라인, 인라인과 아웃라인이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중거적 권력의 경우에는 실제 구성원들의 호의 및 충성심의 정도와 수준이 불균형을 이룰 때 오히려 좀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너무 자주 이걸 사용하면 오히려 중거 권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구성원들에게 요구된 행위가 리더에게 이롭지 않다라고 구성원들이 생각하면 자기들이 지금 요구받은 행동이 리더에게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구성원, 내가 유재석 씨를 존경한다면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이 유재석 씨에게 행동에 악이 된다라면 그걸 하지 않는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프렌치와 레이븐의 5가지의 권력 유형이었고, 이번에 이제 추가된 2가지 정보 권력과 그 다음에 생태 권력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보 권력. 실제 레이븐과 크루글란스의 공동 연구로 추가된 거죠. 여기 정보 권력이라고 하는 건 관리자가 타인이 가치 있다고 지각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때, 나 그 정보가 필요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LH 투기 사건. 자, 정보를 어디가 개발된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 다른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거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업무, 이거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걸 잘못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나타난 거죠. 자,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필요로 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자신들도 접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적 혹은 생태적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허쉬와 골드스미스가 추가를 했죠. 배경적 권력은 실제 이제 앞에 정보 권력과 또 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중요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 네, 내가 이제 무슨 시장을 안다, 도지사를 안다, 뭐 이런 것들, 사장하고 친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나오죠. 이게 바로 배경,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자, 교섭력이나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권력이다. 배경적 권력이 높은 관리자가 다른 사람들의 수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타인들이 이 유력한 배경에서 나오는 이익을 구하고 손해를 기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권력의 원천은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오히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지금 중거적 권력이죠. 그러니까 합법적 권력과 중거적 권력이 지금 같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또 그만한 위치에 있을 때 어떤 강제적 그 사람에게 부하 직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의 요인이 하나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여져서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위 권력과 개인적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요클은 이 직위 권력과 개인적 권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직위 권력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에게 미치는 그 정도가 직위에 한정되어 있다. 즉, 합법적인 권력, 그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의 특별한 능력에 의한 권력은 오히려 이러한 직위 권력, 한정된 권력의 범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직위 권력은 공식적인 권한에 의해서 아까 이제 합법적 제도적 권력, 그 다음에 처벌, 정보, 배경 이러한 권력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인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전문성, 신뢰, 우정, 충성심, 카리스마 이러한 요소들에 만들어진 중거적 권력이나 전문적 권력은 오히려 이 직위 권력보다는 더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직위 권력과 개인적 권력은 두 권력을 비교했을 때 개인적 권력의 효과성, 즉 결과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직위 권력과 개인적 권력을 잘 활용하는 게 리더십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권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